이번에는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싼 또는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여기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이 있는데,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줄 바꿔서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에 줄 바꿔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이렇게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은 어떠한 방어할 수조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고스란히 그 파도를 맞아야만 하는, 그 맞게 하는 이런 환경을 바로 이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데, 일반 환경의 유형으로서는 정치적 조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정치 변동이 있게 되면 당연히 정책 변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정책 변동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은 고스란히 그 흐름, 파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법적 조건. 그야말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되었다. 법적 요건이 폐지되면 그에 의해서 당연히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행은 당연히 그 영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경제적 조건.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가 아주 장기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빈곤율이라든지 불평등도는 지니 개수에 의해서 통계 수치는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괴리감이 큽니다. 그 정부 통계 수치는 빈곤율도 떨어졌고 또 불평등도도 완화되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 막 불안감, 이건 굉장히 높거든요. 바로 이런 것.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이런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기관, 좁은 의미부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조직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대로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조건. 특히 고용시장,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에 나오겠지만, 이런 기술적 조건,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해서 자동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동화라고 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실업 집단을 만들어낼 것이고, 실업 집단은 것은 시장, 경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로 인한 다양한 이런 여파가 그대로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에 미치게 될 거예요. 또는 인구 사회학적 조건. 이미 그것은 우리가 미쳤죠. 사회학적 조건. 우리는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했지만, 그보다도 1년 앞서서 이미 2017년도 5월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 사회학. 이미 저출산 고령 사회의 그 국가의 위기의식은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 실행되고 있지만 개선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 일방적입니다. 또는 문화적 조건. 자, 이런 등등은 그대로 고스란히 사회복지 조직이나 행정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업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사회복지 조직과 상호 작용 중인 환경입니다. 말을 너무 이제 줄 맞추다 보니까 길게서 씁니다만,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과 언제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일적
존재를 우리가 과업 환경, 과제 환경이라 합니다. 여기에 유형으로서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제공자, 클라이언트 제공 집단이나 또는 그런가 하면은 재원 제공자 또는 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또는 권위나 합법성, 법률이나 이거 권위나 합법성 제공자 또는 뭐 경쟁 조직 또 뭐한 또 있지요? 경쟁 조직 또 그러면 보완적 수혜자 서비스의 수혜자나 소비자. 자,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외적 존재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업환경 또는 업무 환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서 당연히 여러분 알겠지만 당연히 한 문제가 나와서 교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으로 수작업을 시켰던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전략, 환경관리 전략에는 권위주의 전략도 있고 또 경쟁적 전략도 있고 협조적 전략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에 굴종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장악을 하든지 환경에는 아까 본 것처럼 과업환경, 경쟁조직도 있고 다른 행정조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환경관리 전략, 사복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에는 여기처럼 권위주의 전략 또는 경쟁적 전략, 협조적 전략이 있는데 거의 권위주의 전략, 정부와 같은 조직, 아주 큰 조직이 갖는 정부가 갖는 전략으로서 거대한 자금이나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조직을 지배하는 그런 다른 환경을 지배하는 주로 정부가 갖는 전략입니다. 거대 자금이나 권위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전략이 바로 권위주의 전략이에요. 그래도 힘을 가지고 다른 조직을, 힘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하려는 전략이 바로 권위주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서 결국에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굴종적으로 언제나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는 것에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런 힘을 갖기 위한 전략을 권위주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경쟁적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경쟁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다른 조직과 경쟁해서 서비스의 질과 행정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저희 유인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경쟁적 전략. 왜냐하면 타 조직과 경쟁으로 타 조직을 또는 환경을 경쟁으로 타 조직을 환경이라고 쓰겠습니다. 환경을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경을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리하려는 이런 전략을 경쟁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쟁적 전략, 그러면 경쟁적 전략으로서는 다른 조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조직보다 우월하다는 것. 타 조직보다의 우월성 확보에 기반을 두는 전략은 경쟁적 전략. 싸워서 이긴다는 전략으로,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전략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전략이 바로 이 경쟁적 전략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크리밍 현상. 크리밍 현상.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크리밍 현상이나 서비스 중복. 또 그러면
자원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크리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른 조직과 우리 조직이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한 것이 바로 크리밍 현상이 되겠는데, 크리밍 현상은 어렵고 그리고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대상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쉽고 빨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크리밍 현상이에요.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서는 결국에 조직의 자생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서는 오히려 퇴보해가는 전략을 크리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크리밍 봐주시고, 그 외에도 서비스의 중복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원을 낭비해서 이 조직에 대한 매력을 높인,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퍼주기 전략을 가지고 자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조직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이 바로 자원 낭비나 서비스 중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동적 전략. 협동적 전략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협동적 전략. 자, 이런 전략들이 있다. 환경을 관리하는 전략에는 이런 전략들이 있다. 또 그러면 다섯 번째, 방해 전략. 방해 전략. 자, 이런 전략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권위주의 전략, 경쟁적 전략, 협동 전략, 또 방해 전략. 경쟁 조직을 그 방해 전략 보면 가장 최후에 사용할 전략으로 방해 전략이 있는데,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방해 전략이라고 합니다. 협동적 전략, 계약, 연합, 흡수 등이 있다. 이런 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크리밍 별도의 문제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권력 의존 강화 및 권력 의존 상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조직이 권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더욱더 권력 의존성이 높아지는가? 권력 의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사회복지 조직이 권력에 대한 또는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가? 라고 할 적에, 만약에 행정 절차가 인가로, 그쪽에서 도와주는 보충행위로 인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 강요가 있다든지,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든지, 또는 일부 조직의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권력 의존 강화 요건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권력 의존 상쇄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야말로 이 사회복지 조직이 자생력을 가졌다면 권력이나 외부 자원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은 지워지게 될 거예요. 어떤 때 대체적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또는 가용성 있는 대체적 서비스를 확보했다든지, 자체 승인의 이념을 개발했다든지, 어느 누구도 이 사회복지 조직의 승인을 할 수 없는 자체 승인의 이념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주요 자원을 확보했다든지, 또는 대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 세력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이러한 어떤 허용된 자유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굳이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의존성은 서서히 지워지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을 권력 의존 상쇄 조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관리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기법. 조직관리 기법에는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은 보통 사회복지 쪽에서 출제되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출제되는 것은 바로 MBO, PERT, TQM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관리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첫 번째 MBO가 나옵니다. MBO. 1954년, 1950년대에 드러커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MBO, 목표 관리가 되겠는데, 목표 관리. 이 목표는 전체 구성원의 참여. 전체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공통 목표 설정. 그리고 공통 목표에 기초한
수시평가. 다시 말해서 이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것은 상사, 부하와 상사, 이 말은 전체 구성원이 뭐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 및 피드백함으로써 조직관리 운영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법을 MBO라고 합니다. 이 조직관리 전체 구성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권한의 위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렇게 참여도를 높여줌으로써 사기 진작으로 나타날 것이고, 공통 목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서 수시로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 및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MBO는 반드시 이것은 단기 사업에만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티브스 요 단어가 단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MBO를 설명할 적에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MBO란 말이 나올 때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또한 MBO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 측정에 치중한다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성과에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다. 뭐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목표 관리가 되겠어요. 자, 그럼 목표 관리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인 상사와 부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활동 역할을 조직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고 완료하는 능력주의적 관리 기법이다. 드러커가 1954년에 소개한 이론이다. 거기 보면 3번에 명확한 목표 설정, 권한의 위임, 참여와 상하 협력,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전 구성원의 참여, 권한과 위임, 사기 진작, 공통의 목표 설정, 그에 대한 수집 평가. 평가 단어에는 에발류에이션에는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당연히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바로 거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MBO의 호용. 여기는 기본 목표를 명백히 하고 2번에 참여를 통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사기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러죠? 또 3번에 성과에 대한 개인적 수락을 조성하며 콤마 빠져 있군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1번에서 바로 공통의 목표가 같이 모여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달성해야 할 것이 뭐다, 달성할 것을 얼마큼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평가 기준인데,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제시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1번의 두째 줄 보면 양적 목표만을 중요시한 결과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양적 측정에 강조하다 보니까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3번에 보시면 관리 상황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곳에서는 쉽게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해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단어로는 그렇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은 MBO에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나 퍼트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또는 계획 기법이라고 하는데, 퍼트. 이 퍼트는 대규모
전략사업에 버튼은 대규모 전략사업,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조직관리 전략이 되겠어요. 대규모. 이 버튼은 모든 목표 달성에 관련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핵심 단어는 바로 시간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시간이죠. 모든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를 버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 버트인데, 버트. 여기는 특징이 버트는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켜서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 보면 버트의 장점,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하다.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으로 변환시켜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점, 그래서 실행 중에 전체 파악이 되는 실행 중의 조정이, 실행 중 문제점 파악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버트는 이렇게 버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CPM이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CPM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버트라고 하던 CPM이라고 하던 간에 대규모 관리 전략에서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여기에 보면 버트는 소요 시간이 불확실할 때, 그에 비해서 CPM은 소요 시간이 확실할 때 사용합니다. 확실할 때. 도대체 CPM은 뭐냐? CPM.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바로 CPM을 사용하는 겁니다. CPM. 버트 CPM이면 CPM. CPM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CPM 시간 경로 중에 가장 긴 시간 경로를 CPM이라 하고 임계 경로 또는 주 경로라고도 합니다. 표현 자체가 언어를 번역한 출제위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 CPM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달성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켰을 때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를 말합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행사 있고 무슨 일 있고 무슨 날 있고 이런 최악의 경우 빠질 수밖에 없는 날짜들이 많이 결정될 때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최악 조건을 다 걸러내면 실제 활용하는 날수는 가장 짧은 날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문제에서 최단 일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단 일수. 그래서 이게 최장 시간 경로.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 단점으로서는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실행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버트를 사용하기 어려운데 CPM이란 말도 같이 쓴다. CPM 가장 긴 시간으로 활동을 최종 마무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버트는 소요시간 예측이 어려울 때, CPM은 소요시간이 비교적 확실한 계획 활동에 활용을 한다. 자,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CPM까지 해서 임계 경로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TQM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객관리, 고객중심관리. TQM, 토탈, 총체적 품질 관리, 총체적 품질 경영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고객중심으로. 약자는 전 구성원이 뭐예요? 전체 구성원의 참여. 즉
권한의 위임이죠. 권한의 위임. 참여 속에서 전체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환류 속에서 고객 중심의 눈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이런 조직관리 기법을 TQM, 총체적 품질 경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끊임없는 평가 및 환류를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는 평가, 아까 MBO에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지속적인 학습 과정은 평가의 유형을 온다면 어떤 평가를 강조한다? 당연히 과정 중에 수시로 행하고 피드백하는 형성평가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형성평가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는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바라보는 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여기는 리더의 장의 의지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조직에서 산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모여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운영 방식으로 고객의 필요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고객 중심의 관리를 말한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단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리더의 의지, 전 구성원의 참여와 권력 분배, 고객 중심 관리, 지속적인 학습 과정, 총체적 관리 과정 또는 품질 개선 도모,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쭉 설명할 수 있는 것이 TQM이 되겠습니다. 또 보통 조직 관리 전략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고, 보수적인 개념으로서 거기 1960년대 데이비스가 제시했던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생활, 우리가 조직 구성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그것이 사무직이든 아니면 육체 노동직이든 간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우리가 근로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조직성원이라고 하는 결국에 근로자의 삶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근로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QWL 나와 있지요. 워킹 라이프에서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의 질, 운동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내용,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직무 설계,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탄력 근무제 등 업무 시간의 유연화. 우리도 보면은 고용보험법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고, 또 공무원을 선발할 적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등이 여기 나오는 탄력 근무제와 같은 업무시간 유연화가 되겠고, 유연급여 제시, 또 그러면 노동자의 욕구 반영,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또 사무용품 개선, 또 인간다운 삶의 질 또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 체크하셔야 되겠지요. 팀제 운영 7번과 8번 체크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는 이렇게 사무용품 개선도 있고 팀제 운영도 있구나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이런 신공공관리론이 나와 있네요. 신공공,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측면과 고객 경쟁을 위한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강조하는 바로 정부 운영의 시도이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측면, 종래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소위 생산성이나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하는 이런 그 경제적 측면도 강조하고, 또 기업 경영, 고객 행정을 위한 기업 경영 마인드도 같이 강조하는 정부 운영의 이런 시도를 신공공관리라고 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이 사용한 경영관리 기법을 행정 내부에 도입함으로써 경직된 행정관리 체제를 변화시키고 보다 경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 내부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적 조직의 이런 그 관리 전략 시도를 이렇게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쨌든 행정 내부에 소위 기업 경영 마인드도 도입하고 또 시장 경제 체제의 경쟁 논리도 개입해서 행정 내부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공공관리론 3번의 첫째 줄 기업 경영 기법, 2번의 첫째 줄 기업 경영 기법 나와 있죠. 그다음에 3번의 둘째 줄 시장 경쟁 원리, 2번의 둘째 줄 끝에 경쟁적인 시장 메커니즘, 이런 도입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단어를 보면 효율성, 경쟁성, 고객, 소비자, 질, 그리고 유연성, 권한위양, 또 책임, 이런 단어들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관리기법에서 MBO, PERT, TQM, 또 인간다운 근로자의 생활에서 QWL, 또 그러면 기업 경영 마인드와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안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세 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조직의 구조,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